반잠수식 선박에 올려져 있는 세월호가 마침내 목포 신항 철제 부두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10시쯤 부두 끝에 있는 받침대에 최종 거치될 예정인데요. 목포 신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목포 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세월호가 완전히 육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무게가 17,000톤 안 박힌 세월호는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무게가 일정하지 않아 운송 이동 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 600대가 무게 중심을 잃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포 신항 철제 부두 위로 옮기는 작업은 오늘 오후 1시쯤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반잠수식 선박과 부두의 높이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 만조 시간대인 이때부터 이송을 시작한 겁니다. 부두 위로 올라온 세월호는 여러 번 앞뒤를 반복해 선체 방향을 꺾어 객실 쪽이 육지를 향하도록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체 받침대를 육상으로 이동시켜 그 위에 세월호를 최종 거치하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모든 작업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은 이르면 오늘 밤 10시, 늦으면 자정을 넘어 내일 새벽이 될 전망입니다. 세월호가 침몰됐던 해저면 수색 작업도 본격화됐습니다. 잠수사 30여 명이 2인 1조로 투입돼 침몰 장소 주변에 설치된 유실방지 사각 펜스 구역에서 수중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유실물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수중 음파 탐지기를 투입해 수거 작업도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네,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상황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 짚어보기 위해서 네 분의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제 오른쪽부터 소개해드리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그리고 정군기 홍익대 조빙 교수, 변환봉 변호사,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17,000톤짜리 배를 저렇게 물에서 건져 올리고 그다음에 육상까지 거치하는 작업.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 걸렸죠. 일일 텐데 지금까지 애쓰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또 우리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조사를 지금 3차까지 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오늘 처음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검찰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예상하셨겠죠? 어떻게 영장 청구할 걸로? 특검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었죠. 예. 그때 이제 그 당시 보도에 의하면은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특검의 조사를 마치고 나오서 바로 자신의 조서 내용을 기억을 해서 이제 자신한테 유리한 진술서라든가 증거를 마련해가지고 영장 실질심사에 대비를 했었고 우병우 전 수석이 워낙 준비를 철저히 한 탓이었는지 어쨌든 한번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검이 이제 조금 체면을 좀 구기게 됐었는데 그 일에 수사 기한이 종료되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검찰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검찰에서 그동안 이제 한 달 동안 추가적인 조사를 좀 많이 했었고 이번에 이제 문체부와 외교부에 대한 인사 개입에 대한 점, 그러면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직권남용하고 개인적인 비리해서 총 11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뭐 일반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 예상은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네, 예상했었죠. 아무래도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꼬리 자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청구가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발부가 될 것이냐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법원의 결정이죠. 예,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법원에서 다시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잡을 겁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 중에 잡히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출두해서 이게 소명이 문제가 있다라고 강변을 할 텐데 사실 지난번 소환 조사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뭐 언론 취재가 다 됐습니다만 표정이 썩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특검은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를 못했지 두 번째로 청구한다면 반드시 100% 구속될 것이다. 또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특수본 2기가 구속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병우 사단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번에도 구속 안 되면 전 대통령까지도 지금 구속돼 있고 관련자는 모두 들어가 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 불구속으로 빠지게 된다면 결국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일 것이다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높기 때문에 아마 구속 가능성 이번에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자, 뭐 하여간 뭐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이 이렇게 특검이 또 검찰과 특검이 수사해 올 때 우병우 전 수석만 참 뭐 어떻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이번에 소환될 땐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검찰 조직의 생리를 너무 잘 아니까 이번에는 좀 뭔가 예감을 했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뭐 그렇게들 많이 전망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 그렇죠. 이게 그건 굉장히 중요한 당연한 얘기인데. 거죠. 예. 그래서 1차 구속영장 때도 여러 가지 혐의를 많이 해가지고 청구를 했지만 네. 기각이 됐다. 사실은 국민들 정서로 생각하면은 직무유기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뭐 최순실 만나고 뭐 그런 국정농단이 있을 때 민정수석으로 정말 제대로 일하지 못한 것을 가장 우리는 크게 삼아야 되는데 이게 네. 뭐 법적으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모양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예. 검찰이 이제 부분적으로 세월호 그 사건 때 네. 그 광주지검에 압력 넣어가지고 수사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여기서 좀 증거를 많이 보강한 것 같고요. 네. 또 뭐 여러 가지 문체부라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강압 회계한 이 부분으로 해서 그 어떤 구체적인 증거 이런 예. 게 나온 것 같은데 정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소를 하는 우리 검찰로서는 정확한 증거 네. 이런 걸로 이번에 그 뭔가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또 엄정하게 수사해서 그에 따른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뉴스速보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검찰이 내일 이원석 부장검사를 투입한 것은 이제 뇌물죄 초점 맞출 것이라는 네. 것이고 박 전 대통령 수사합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유영하, 최명성 변호사만 유지된 채 나머지 변호인을 해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그 움직임은.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 지금 있으면서 일부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일을 그르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실제로 그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네. 뭐 동생이 박지만 회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네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조사와 뭐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지금 그 구속된 이후의 조사에서도 네.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부인을 하고 있고 모른다 전략, 모르쇠 전략으로 가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 전략의 어떤 기저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그런 지침을 가지고 그 박근혜 전 대변인을 갖다가 대통령을? 예, 그 뭐야 어드바이스를 하고 네네. 조언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과연 그것이 이 말하자면 이 재판 전략에서 유효한 거냐 예. 이런 의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유영하 중심으로 해서 네. 일단 변호인단을 오히려 더 이렇게 줄여서 그러니까 말이죠. 집중시키는 네네.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영하 변호사는 뭐 이전에 굉장히 그냥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고 네. 뭐 그게 지난 이 19대 대선 총선, 20대 총선 모두 공천을 청와대에서 챙길 정도로 예.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기와 마음을 갖다가 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오히려 좀 객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봐야 되는 거를 이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우려가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주변에서도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변환동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제 부인한다는 거죠. 지금 부인하는 전략인데 그렇다고 또 일부를 인정하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변호인단 됩니까? 사이에 지금? 뭐 갈등설도 불거졌고 네. 또 서성원 변호사님께서는 이대로 가면 징역형이 유력한 거 아니냐라는 네. 말씀도 하시면서 변호인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은 안 된다. 일부는 자백을 하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은 나는 단돈 1원도 받은 바 없고 난 억울하다. 최순실이 날 이용해서 잘못된 일을 했었던 것이지 나는 그렇게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가 일관적인 입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 그 와중에 있어서 혹시라도 정말 재판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일정 부분 사실을 자백을 해서 구속을 면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것보다는 네. 스스로 명예로운 이른바 뭐 숨기를 택하다던가 아니면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끝까지 부인해서 내 진실을 내가 밝히겠다는 입장이 그분들이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심리 같은 거 일반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를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 네. 일부 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하자라고 권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건 네, 자신의 네. 자존심이라든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변호사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히려 소통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가장 이해하고 나와 소송 전략을 공유하는 유영한 변호사 외에 다른 변호사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네.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쓰신 거죠. 근데 지금 그런데 속보를 이게 과연 보면서 끝까지 그 재판에서도 부인했을 때 네. 이게 뭐 검찰이 얘기하는 건 증거는 많이 있다고 하니까 뭐 다른 표현을 했지만 네.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말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죄수의 딜레마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전 대통령도 구속, 최순실 씨는 남부구치소로 이제 이감된 상황에서 예. 두 사람 중에 누가 부인하고 누가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두 사람이 신뢰하고 완전한 부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두 사람이 부분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양형 싸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주에 기소되는 건 거의 이번 주죠. 이번 주 말이면 기소되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에서 형량을 다투면서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이고 누구의 죄가 큰가 이 문제가 다 터질 텐데 모르쇠로는 더 이상 재판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지금 속보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아까 이 서 변호사 등 사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네. 이건 두 가지 시그널이에요. 하나는 정보를 좀 나눠주시오. 함께 대응합시다. 유영하 변호사한테 이런 압박을 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 역할이 없다면 결국 이 전 대통령이 중형을 받았을 때 네. 변호인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습니까? 책임을 공유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만두는 게 옳지 않나 고민을 하는 기로인데 네. 지금 나온 속보는 해임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의뢰인에게 해임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명 남고 다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박 전 대통령 구속 상태에서 이 언론 돌아가는 거 모든 뉴스를 다 세세하게 챙겨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정 당국에서 틀어주는 뉴스만 하루에 일정 시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이 대통령이 해임했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다수 해임했다. 누구의 의사겠는가? 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서 결정한 것일까? 전 아니라는 추정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와 최명성 변호사 남아있는 변호사들이 나머지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예. 전 대통령에게 전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예. 뭐 그런 움직임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김평우 변호사 아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로 화제를 모은 변호사죠. 그런데 또 이번에 북한식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된 바를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 하나네, 여자 하나. 그 여자 하나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약자를 편드는 게 아니라 이 강하고 이 똑똑한 변호사들이 혹시나 잘못했을까 봐 거기다 힘을 보태주는 겁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우리 상놈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양반들 말을 따르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입니까? 자, 첫 번째 화면은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변론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집회에서 발언하는 것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강연을 했다는 거죠. 어제에서 박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구속의 평등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구속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구속했다. 이것은 북한의 논리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논리. 예. 예. 뭐 비법률가인 제가 봐도 네. 약간 오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단어라든가 네네. 그런 문장이 전개되고 있는데 네. 저분이 그 대한변협을 회장 지낸 분인데 그러니까요. 좀 더 신중하고 음. 좀 어떻게 품격 있는 그런 그 법률적인 견해를 내비쳤으면 좋겠는데 좀 네.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고요. 근데 네네. 김평호 변호사가 잘한 점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지난번에 점이요? 네. 그 헌재에 여러 가지 공방이 벌어질 때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그 논리를 많이 대응을 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그 구인의 원로 그 법조인들 그 성명을 그 동의를 받아 가지고 네네. 광고를 해서 상당히 그 히트를 쳐서 3.1절 태극기 집회가 뭐 성황리에 끝나고 네네. 뭐 이런 그 부분에 기여한 점은 있는데 네. 그 헌재에서의 여러 가지 그 발언은 그 1시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네네. 저는 그 약간 오버하는 듯한 저런 네. 발언 때문에 또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보면은 무슨 그 법치주의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서울대학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잘못됐다는 대자보가 지금 계속 붙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어떤 얘기였냐면은 탄핵 결과는 존중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대에 있는 학생들, 법을 전공한 학생들, 일부 학생들이지만 이런 분들조차도 이제 그 법치는 뭐 아직은 살아있고 네.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문제점 있는 걸 보는데 네네. 원로 법조인이 전면적으로 법치주의 죽었다. 뭐 북한식 뭐 지금 뭐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네. 지나친 말이어서 많은 보수를 그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실망을 주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하다, 뭐 잘못되었다 이런 주장이 할 수 있죠. 그러나 네.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좀
품위 있게 그렇죠. 예, 제대로 된 단어를 골라서 조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내용이 중요한데 근데 그렇게 하면 막말이라고밖에 얘기가 안 되잖아요. 또. 제가 볼 때는 그 예. 김평호 변호사가 이전에 지금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일부 언론에서 그리고 이 어떤 뜻있는 정치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벌거숭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아무도 그걸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한다. 네. 그러면 그런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어떤 그 동화를 갖다가 빌어와서 이야기를 했더랬어요. 네. 왜냐하면 첫 건에서 전부 다 이 귀에 그냥 이렇게 속속 들리는 이야기만 하지 네. 어떤 진실을 제대로 전달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금방 이야기는 거꾸로 보자면은 김평우 변호사 같은 분이 탄핵 심판에도 굉장히 방향을 잘못하게 가게 하게끔 하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특기가 촛불 집회보다 사람이 더 많다. 네. 그리고 자기를 그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너무나 많아서 고맙다. 네. 이런 메시지까지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런 왜곡된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기여했다. 지금 또 부인하고 전부 다 모르쇠 전략으로 가는데 네. 저런 분들이 상당히 기여했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을 어쩔 수 없이 네. 평가해야 되는 거라면은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의연하고 당당하게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네. 또 나라는 다음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그걸 열어줘야 되는데 네. 사실을 인정하고 그게 따라서 이제 잘잘못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는 또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계속 가로막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갖다가 그리고 우리 검찰이 또 이 법조계가 내린 구속 청구 영장 발부를 갖다가 네. 북한식이라고 이야기, 인민재판이다. 예, 예.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은 그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야기인지 네. 아무도 정말 이 김평호 변호사의 저 이야기는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나라를 네. 엉뚱한 길로 가게끔 하는 저는 저거야말로 네. 막말이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려되는 게 예. 북한식이라는 표현이에요. 네. 왜냐 안 그래도 미국에서는 네. 이게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예. 그래서 남북으로 분단돼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북한식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네. 이 북한의 주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네. 독재를 하고 있는 김정은을 파면할 수 있다면 네. 북한이 지금 같지 않았겠죠? 네, 많이 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게 현대사의 비극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 원인 제공은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파면되는 초유의를 겪었는데 네. 이것이 북한식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지금 이 당독제이면서 사실은 왕조국가잖아요. 그렇죠. 김씨 그럼- 왕조국가. 예, 그럼 이것을 지금 미국에서 이걸 잘못 왜곡해서 듣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네. 아, 남북한이 똑같이 독재 체제란 얘기구나. 그러니까 법적 절차 없이 인민재판으로 아무나 다 숙청하는 체제란 얘기구나. 네. 그럼 이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네, 절대 네. 그렇지가 않은데 이러면서는 북한식을 갖다 붙였다는 점은 예. 정말 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불구속이 원칙이다. 네. 예, 다른 사람들이 구속됐다고 해서 구속하는 건 형평성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했다면 뭐 경청할 만한데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북한식이니까 오히려 그런 데 관심이 쏠리고 그 내용에는 주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 그동안 예. 변론이라든가 여러 기고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탄핵 절차에 있어서 개별 사유별로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든가 네네. 아니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탄핵 소추에 가기 전에 한 2년 동안은 충실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거 없이 성급하게 언론 보도 몇 개만 가지고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졸속적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지적은 상당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정 교수님 네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논리 개발을 하셨었는데 문제는 이제 좀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북한식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표현들이 오면서 네. 그분이 했던 좋은 이제 내용 자체가 이제 지금 퇴색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보수로서 이제 좀 안타까운 면이죠. 보수가 제일 강조하는 게 품격인데 품격을 지키면서 본인의 논리적인 주장을 개진했었다면 조금 예.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예. 자, 근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라든지 또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어떻게 될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들이 이제 대선 관련해서 더 드릴 텐데 조금 이것도 법과 관련된 얘기인가요? 홍준표 지사, 예, 좀 있으면 사퇴하니까 곧 전 지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거기서 대통령의 옥중 수사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한번 좀 들어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그 좌파들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지금 이 사람들이 교도소 출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언론에 전혀 노출 안 시키기 위해서 출장 조사를 하거든요. 만약 검찰청으로 부르면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그 토란 모습이 노출이 되면 뭐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부 선거 전략입니다. 좌파들의. 자, 옥중 조사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검찰청을 부르지 않고. 예. 그게 좌파들의 전략입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으면 우파들이 좀 불리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예, 저도 홍준표 지사 후보의 저 얘기를 듣고 조금은 그 약간 인위적인 그런 네.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지층도 결속해야 되고 네. 또 그 기독교계를 방문해서 하는 얘기 나온 겁니다. 네. 근데 그 옥중 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검찰이 요구를 한 것인지 네. 변호인단이 요청한지 이게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네, 네. 만일에 검찰이 그럼 우리가 가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통보를 했으면은 홍준표 지사의 저 얘기는 일정 부분 수긍가는 점이 많고요. 네. 변호인들이 우리 저 왔다 갔다 하기 정말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요청했다면은 매우 그 불합리한 그런 발언이 될 텐데 네. 어쨌든 썩 그렇게 네. 아주 그 긍정적으로 보이는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우리 보수 뭐 그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이 그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하면은 네. 여러 가지 뭐 동정 또 결속력이 생기는 그런 차원에서 그걸 또 못하게 한 거 아니냐. 약간 네. 선거 전략이 담긴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네, 네. 그 매우 홍준표 지사의 예. 복잡한 속내가 들여다 보이는 그런 반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그럼 계속해서 이번 선거는 좌파 우파 대결이다. 뭐 거기서 지금 그런 쪽으로 좀 몰고 가려는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진영 대결로 해가지고 예, 예. 보수 우파 대 좌파의 대결이다. 그러면서 그 안보 위기를 갖다가 극대화시키면서 이 나라가 유지되려면은 보수 우파가 결집시켜줘야 된다 이런 예. 이야기하는데 그 경선 이후에 그 이렇게 자유한국당 후보가 된 다음에는 예. 친박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홍준표 정부가 탄생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용서하게 되는 거다. 네. 사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친박 성향의 유권자들한테 네. 지금 이제 그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TK 지역에서도 이 제대로 어떤 보수표 결집을 안 되고 예. TK 지역에서도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 지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이렇게 조사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언론에 나오고 했을 때 네. 친박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거니까 그렇죠. 자기가 지금 이제 메시지를 경선 때와는 달리 어떤 자기 당선시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용서시키는 거고 이 살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으니까 좀 더 그게 먹힐 건데 그게 네. 화면이 안 나오니까 안타깝다 그런 말을 대신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런 게 어떤 이른바 좀 홍준표 지사 측에서는 보수 결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절박하죠.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간 보수표들을 끌어와야 네, 되는 입장인데 저런 걸 하면 좀 그런 게 영향이 긍정적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좌충우돌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박 전 대통령한테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다. 이런 그러니까. 좀 서슴없는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네네네. 어찌 보면 자당의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이 대통령에게까지 던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보수 결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홍준표 지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사면을 강하게 암시했죠. 네. 홍준표가 대통령이 돼야 박근혜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이제 어찌 보면 강성 보수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내일부터가 이제 시발점입니다. 뭐냐면 네. 주적을 하나 잡았어요. 주적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일단 지금 그래요? 안 후보가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재인 후보가 낙승할 것처럼 분위기가 쭉 가다가 네. 지금 양강 구도가 형성됐는데 이제 캐스팅보트 역할을 홍 후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TK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30%를 훌쩍 넘어서 안철수 후보가 TK 표심을 몰아가고 있고 네. 나머지 문재인, 홍준표 그리고 이제 유승민 네. 후보가 다 10% 중반대로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내일부터는 오늘 도지사직을 버리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저격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네. 예견이 됩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내일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본게임 시작이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이 바로 4월 9일, 5월 9일 대선에 딱 30일 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퇴하는 건 맞는데 자정 가까이 하면 보궐선거가 안 치러진다? 그러면서 그게 꼼수란 얘기입니다. 또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또 법을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소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30일 전에는 네.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사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사퇴 시한이라는 그렇죠. 거죠. 사퇴 시한이 30일 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4월 9일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좀 쉽게 생각하면은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었으니까 그때 사퇴를 했었으면 문제가 없지 않았겠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 사퇴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가 남게 되죠. 그렇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남아 있으니까요. 1년 2개월 남는 거죠. 예,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며칠 전에 사퇴했으면은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사퇴서를 제출을 하고 그 사퇴서가 경남도의회와 경남도 선관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네. 그것이 4월 10일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정에 임박했기 때문에. 그럼 그 사퇴서가 그 경남도의회와 선관위에 4월 10일에 접수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네. 보궐선거 기간이 1년이 안 남은 걸로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6월 달에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면은 지방선거까지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를 하지 않아도 아닙니다. 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오늘 사퇴하더라도 내년 6월 달에 선거가 치러지니까 그 임기는 1년 2개월이 남는데. 10일 날 되는 건데 그럼 네. 이제 또 보궐선거를 잡는 시점이 2달 후 잡게 되면 네. 그 보궐선거 시점과 내년 지방선거일까지가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1년 이하가 돼버리기 예. 때문에 법상 보궐선거를 안 하고 예. 정무부디서와 그러니까 5월 9일 날 실시를 하려면 그렇죠. 4월 30일 예, 날 그렇죠. 오늘 예. 해야 되는데 발생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홍준표 지사 오늘 자정쯤 사퇴하고 해버리니까 안 된다는 내일 거죠. 선관위 통보하면 예. 이번에 5월 9일 날 못한다는 못한다는 말인 거죠. 거죠. 예. 이거 참 뭐랍니까? 저도 법으로 밥을 먹고 살지만 이렇게 법을 이용해서 이 꼼수를 이렇게 부리는 게 있는데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렇죠? 법대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님들 참 우리 법률가들이 항상 이렇게 법을 잘 선용을 해야 되는데 네. 저게 악용인지 선용인지는 제가 두고 봐야 될 것 글쎄 같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저건 홍준표 지사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까? 보기에는요. 왜 그러냐면요. 예. 그 1년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새로 지사를 뽑는다. 그러면 선거를 해가지고 한 수백억 정도의 돈이 또 다시 네. 그 비용으로 치러지는데 이거 네. 다 국민 세금인데 네. 그 왜 빨리 사퇴 안 하고 저렇게 그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느냐 이게 그 야권이라든가 예. 또 많은 국민들의 얘기인 것도 같은데 예. 제 생각에는 정말 국민의 그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겠다는 그런 선의를 보이거든요. 아, 저는 예. 홍준표 지사가 요즘 여러 가지 그 삑사리 발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막말 발언도 있고 예. 삑사리는 약간 좀 예. 있습니다. 네. 저 부분은 저는 굉장히 선의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네. 도정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 세금이 얼마나 아까운가라는 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그 지사 선거 없이 가자 이런 충정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 예. 경남 도정이 한 8조 원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단순 비교해가지고 또 혼돈이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8조를 부지사도 있고 밑에 많은 국장들이 이제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없이 그냥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네. 그렇다면은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 이분들 다 몇 달 동안 선거하느라고 사실상 도정 놓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이 비공식적인 또 그 업무 공백은 놔두고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 홍 지사에 대해서 공격하는 예. 거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홍준표 지사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꼼수가 아니고 1년여짜리 그 도지사를 뽑기 위해서 선거 비용 300억을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유승민 후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홍준표 지사가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하시고 선관위 연락해서 보궐선거 있도록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계속 꼼수 부리고 경상남도의 340만 도민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면서 자신의 어떤 피선거권은 이렇게 그대로 온전히 가져가고 법률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병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정훈 교수께서는 이제 선의로 해석했으면 좋겠다. 저 300억을 안 쓰도록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네. 김평우 변호사가 네. 검찰이나 헌재가 마치 이제 야당이 지금 정권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거기 동조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이 법조인들을 혹은 네. 사법부를 좀 싸잡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과는 다르게 저는 이 홍 지사의 마감 임박 사퇴야말로 네. 이거는 선거 정치 논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경남지사를 놓고 보궐선거가 있게 되면요. 네. 이게 야권, 이 기존의 야권이 오히려 도지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PK 정서 자체가 네, 안철수냐 문재인이냐. 어차피 다 자유한국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도 집권 여당에서 내려왔지만 네. 그러니까 자신의 세력을 1년 열을 지역에서도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에요. 네. 제가 보기엔. 아, 선거를 하면 이제 네. 그게 야당 쪽으로 야당 쪽으로 넘어갈. 그걸 지사. 국민의당이 지사를 네, 가져가건 민주당이 가져가건 그럴 네, 가능성이 네. 그 어느 때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네. 물론 300억을 아끼는 측면은 있겠죠. 그리고 부지사 대행 체제가 되겠죠. 그럼 네. 이게 대선 국면에서 얼마큼 불리하냐면 자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 결국 대통령을 파면되는 이 국정농단까지 벌여서 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총선까지 치르는 상황인데 그럼 경남도까지도 권한대행 체제로 1년이나 가겠다는 것이냐? 이것을 초래한 게 누구냐? 바로 홍준표 전 지사 아니냐? 이렇게 네, 됐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중앙정부 국가 논리와 지방정부 이 경상남도 논리가 일맥상통한 그림으로 패턴이 만들어져 버려요. 네. 왜 이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까? 그 300억을 아낀다는 논리를 네. 우선 도민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이 숙제가 하나 남고요. 또 하나 재밌는 지점은 아까 유승민 후보가 네. 비난을 하면서 네. 전 바로 1년 전에 총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지역, 이 유승민 후보 지역의 공천을 마지막까지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자정까지 탈당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탈당할까 말까 공천 기다리다가 네. 심야가 돼서 결국 저 새누리당을 탈당합니다. 네, 하고 무소속으로 그랬죠. 나왔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주로 자정에 다 걸려 있었던 분들이에요. 네, 네. 유승민 후보와 지금 홍준표 지사가 왜 이렇게 두 분 다 자정 게임을 하면서 네. PK에서 물론 이제 총선과 대선 다릅니다만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아픈 기억이 떠올랐겠다 하는 생각이 또 네, 스쳐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근데 최근 지금 평론을 저게 보면 이 말씀 잠깐 듣고 제가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바로 이 5년 전에 2012년도에 네. 대통령 선거 때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당선됐었어요. 그랬죠. 그렇죠, 맞습니다. 당시에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부산에 의해서 경남도 이 40% 선의 뚝이 무너진다. 네. 문재인 후보에게로. 그래 되면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있어가지고 경남이 40%가 무너지면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 이런 이야기 분석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상당히 경선 때도 어려운 가운데서 본인이 이 슬로건으로 내건 게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남의 어떤 야당표로 가는 40%를 저지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출마의 메시지로 잡아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36%대로 막아냈어요. 네, 네. 네. 그런 바로 본인이 겪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남에 보면은 민주당과 야당 지지가 훨씬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보궐선거를 하면 분위기는 야당 분위기로 가버립니다. 네. 특히 문재인 후보가 높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300억이다, 뭐 1조 예산, 뭐 8조다 이런 걸 차치하고 네. 선거 전략상 이 도지사 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불리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왜 자기도 꼼수 비난을 왜 예상을 못했겠어요. 네네. 이미 다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략상 저는 저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 선거 전략 문제도 있겠네요. 예, 정 교수께서. 근데 저는 그 두 분의 말씀이 너무 정치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정치하는 시사 스페셜이니까. 예, 예, 예. 저는 홍준표 후보의 최근 여러 가지 그 언행이 제가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는데 네. 홍준표 후보의 그 지사 도정에 대해서는 저는 점수를 많이 주는 그런 편입니다. 뭐 경남의료원 같은 그런 네. 방만한 그 진주의료원. 공공기관. 예, 그건 이제 보수적 시각일 테고요. 그래서 예. 예,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예, 예. 그래서 그 정치 논리적으로 그 경남도를 자기 어떤 그 권한 밑에 두려고 한다. 예.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의 정치 중립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공무원들의 그 정치 중립은 확실합니다. 네. 뭐 선출직 공무원은 지사나 시장이 되더라도
그 부지사 뭐 그 부시장 같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아주 뭐 조심스럽게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이상하게 바른정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유승민 의원은 굉장히 그 점잖고 이런 분인데 갑자기 좀 이상한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우병우하고 비슷하다는가, 그렇죠.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 학교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네. 너무 거기 급한 학교라는 건 뭘 교도소 얘기하는 말이에요? 저도 그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뭐 좀 물어봤더니 뭐 그런 또 네,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지나친 발언인 것 같고 네. 1년 2개월 동안 국민들의 참정권이 제한이 된다 이런 그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가 국회의원도 무슨 재판에 걸리면은 계속 비어 있기도 하고 뭐 또 지난번 경선 때 시장들 지사들 그 공백 이런 거 생각하면은 예, 예. 참정권을 과연 어느 기간만큼 둬야 되느냐 예.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조금 선의로 해석하고 싶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어쩌서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30일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 지형에서는 천변만화를 일어날 수 있는 기간입니다. 30일이면 엄청난 변화를 일을 수 있는데 다 앞으로 가장 큰 변수 좀 뭐가 꼽으시는지 한번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변수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 보수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보수 표심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네. 사실 우리나라 역대 선거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되고 중도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제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됐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진보와 중도가 각각 세력을 형성하고 보수가 이제 캐스팅 보트를 주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현재는 보수의 지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처럼 팬덤이 확실하고 충성도가 높다라기보다는 네. 일단 문재인은 싫다. 하지만 중도 기존의 보수와 중도표들이 그래도 문재인은 아니고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철수를 선택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과연 안철수 후보가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또 드러내고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정말 보수냐 이 사람도 진보 아니냐라는 생각이 나오는 순간 또 이제 그 보수 표심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네. 홍준표 후보가 어느 정도 이제 보수에 대해서 장악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제 힘을 보여주면서 보수를 대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보수가 다시 네. 보수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그것이 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보수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냐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죠. 뭐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 이렇게 네. 갔던 표가 다시 안철수로 갔다. 흘러.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마지막까지 굳어질까 그렇게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저는 지금 이 변항봉 변호사가 말씀하신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홍준표 후보가 몇 프로를 득표할 거냐 이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보수의 표심이 네. 어디로 갈 것이냐가 안철수 후보에게 그냥 묻어갈 것이냐 네. 아니면은 질 걸 알지만 아니 정치를 대선 끝나면 정당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은 야당으로 계속 또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 홍준표 이 후보가 지금 노리는 것은 대권 가능성보다는 네. 당권 장악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보수를 결집시키는데 자신으로 표가 와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선거 비용 보전까지 생각하면 15% 이상을 얻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럼 예. 제가 보기엔 목표는 20% 이렇게 놓고 네. 홍 지사가 홍준표 후보 측에서. 홍준표 후보가 내일부터 엄청나게 보수 결집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 텐데 네. 이게 안철수 후보 진영에는 마이너스 포인트로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매우 복잡한 과정인데 저는 문재인 안철수가 반반 약 40%씩 지금 세력을 끌어안고 있다고 보고 네. 홍준표 후보의 득표가 많아질수록 네. 안 후보에게 불리하다. 득표가 적어질수록 안 후보에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캐스팅 보트를 네. 홍 후보가 지고 있는데 여기 또 하나의 변수는 과연 쉬워 보이진 않는데 유승민 후보와 네. 범보수 단일화 네. 30일 동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이게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훈 교수님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 홍찍문,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홍찍문? 예. 아, 그 말들을 참 만들어냅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저게 그 97년 대선에서 네. 이인재를 찍으면 김대중 된다. 예. 이런 말이 대선판에 막판에 굉장히 그걸 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맞았죠. 이인재 네. 찍으면 네. 이인재 된다고 이인재 캠프에서는 그랬지만 예. 실제로 19% 정도를 갖다가 차지하게 되면서 예. 아슬아슬하게 김대중 그 후보가 당선이 그렇습니다. 됐거든요. 네, 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예. 지금 다들 알지만 그 안철수 후보의 저런 그 약진, 양강구도 예. 그리고 뭐 양자구 구도에서는 오히려 추월하는 그 표의 많은 부분들이 보수 지지 세력입니다. 네. 그러면 보수 지지 세력이 지금 다 합해서 15%도 안 되는데 이 부분이 금방 이야기한 대로 20% 정도로 네. 결집이 돼 나가면은 그 가장 피해는 안철수 후보한테 오게 되고 그렇습니까? 그 네. 가장 이득은
문재인 후보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수가 결집되면은 네. 안철수 후보 지지가 빠지면서 네.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네. 지금 보수 세력의 딜레마입니다. 예. 이 부분을 어떻게 결집을 해낼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후보를 그 당선을 저지할 것이냐. 네. 저는 바로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른바 비문연대, 네. 비문 후보 단일화 부분에서 또 조금 있으면은 정말 깊은 고문에 빠질 수 않을 수 없다 이래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죠. 이른바 보수 결집 될까? 뭐 단일화가 돼야 되겠죠?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될까?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될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선 그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비문단일화는 안 예. 될 것 같고요.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홍준표 후보 지지율, 뭐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뭐 5%, 3%라고 일부 조사에서 하지만 90여 석, 뭐 130여 석의 의석을 합치면 네. 그런 거대 정당의 후보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느냐? 네. 보수 진영 또는 중도 진영의 후보자들이 지금 착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일시적으로 안철수 후보한테 간 겁니다.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일시적이다. 예. 왜냐하면 안희정 후보 네. 전 후보의 중요 공약 중에 하나가 사드를 인정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사드를 인정하겠다 했는데 그런 그 공약은 잊어버리고 안희정 후보가 탈락을 하니까 네. 실망한 중도 또는 그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그 안철수 안철수 후보로 후보에게. 갔는데 네. 이거 저 안철수 후보의 그 사드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정확하게 네.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반대한다. 있다. 이게 이제 공격이 들어가니까 안철수 후보는 관훈클럽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당론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했는데 본인은 지금 사드 배치 확실히 더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하루 갑자기. 이틀 만에. 네. 근데 그 당의 그 대통령 후보가 네. 당론을 바꿔보겠다라는 이런 그 이중적인 모습으로 지금 그 나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것을 정확히 알면은 표는 그 자연스럽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 온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이 보수 진영이 지금 이 한심한 모습입니다. 네. 옛날에 그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네. 최근에 보수 진영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스스로 자멸하는 게 보일 정도예요. 더 분열한다. 조금 제가 성급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네. 지금 유승민 후보하고의 그 치졸한 싸움 속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조원진 의원은 갑자기 뭐 새누리당 쪽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태극기 부대죠. 네. 그 자고 일어나면 보수 진영이 그 뭐 흩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서 지금 뭐 샤이 보수, 저는 리저브드 보수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중하고 품격 있는 그 보수 진영이 어떻게 표를 행사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보수 정치 진영의 자멸에 대한 판단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자멸이 한다고 되면은 저는 또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갈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네. 드는데 요 그 자멸의 과정이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복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데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톡 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홍준표 어렵습니까? 보시기에? 저는 55%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55%. 예. 왜요? 살짝. 이렇게 싸우다가도 네. 그 주위의 압력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정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둘 다 망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극적으로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극적으로. 네. 아까 이제 리저브드 보수 이렇게 어려운 말 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그렇다? 그렇죠. 신중한 현재는 신중하게 판단 유보하고 있는 보수층이다. 네, 그렇게 예. 맞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안철수 후보의 중요 지지층은 중도와 보수층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진보의 표는 문재인 후보가 다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신은 중도와 보수를 노리기 때문에 상당히 우클릭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드에 있어서 사드는 배치를 한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정동영 의원이 나와서 내 생각은 변하지 않고 국민의당 당론도 사드 배치는 반대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공격에 들어가는 것이 안철수를 찍게 되면 박지원이 상황 노릇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네. 또 그 국민의당 결국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라는 발언이 나오니까 국민의당 공식 논평으로 우리 국민의당은 호남 1중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당 주류 의견은 우리는 진보고 호남을 근거지로 하고 우리는 결국 진보와 중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보수 표심이 갈 곳이 없어서 홍준표는 당선 가능성이 낮을 것 같고 홍찍문 그야말로 홍준표를 찍으면 문제될 것 같아서 안철수를 가려고 했었는데 안철수도 문재인과 별로 다르지 않은 젬보다 좌파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네. 또 판이 변할 수밖에 없겠죠. 홍준표 후보는 지금 그걸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안철수 네. 후보는 사드 배치에 적극적으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국민의당 당론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있고요. 이 관훈클럽 토론에서 네. 얘기한 정확한 요지는 국가 간 합의를 차기 대통령이 예. 함부로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 네네네. 국가 간 미국과 한국이 협의한 것은 네. 대통령은 지켜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네. 취지인데 예. 당론과 배치되는 건 맞고요. 그 후보 얘기와 당론이 다르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론 바꿔야 이거는 되는 거 아닌가요? 당론을 바꾸거나 지금 네. 대선 국면이니까 당론을 바꾸는 게 차라리 쉽겠죠. 네. 근데 그러면은 또 기존에 당 대표 입장은 뭐가 되냐 이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변환봉 변호사가 이야기하신 거를 조금 저는 다르게 보는 것은 예. 중도와 보수 지지가 많다. 그게 사실인데 기반은 호남 지지다. 호남 일중대라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면 그럼 이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이 거점과 중도 보수라는 일반적인 이념 성향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는 시소 위에 올라앉아 있는 형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찬성하려고 하니까 호남의 정권 교체를 희망하던 기성의 지지층에서 DJ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네. 호남 정신 버리는 거냐 이렇게 당장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집토끼를 해야지. 사드는 좀 신중하게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수들이 그 뭐야 지금 표 얻겠다고 우리한테 이런 얘기한 거고 네네. 당론은 그대로 가네 안 바꾸고 이렇게 되면 또 보수층이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한 쪽을 중간에서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네. 이쪽을 메시지를 주면 저쪽이 빠지고 네. 이쪽을 잡으려고 하면 저쪽이 빠지는 이 시소에서 네. 이걸 30일 동안 다 굳건하게 네. 붙들고 끝까지 완주할 것인가 이게 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사실은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올 수 있는 아슬아슬한 살얼음 위에 네. 안철수 후보는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쨌든 양강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네. 이걸 지켜낼 수 있을까? 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또 한 가지가 이제 선거에서 변수 좌우하는 게 이른바 이제 검증 문제죠. 개인적 검증 문제도 있고 좋은 말로 하면 검증, 나쁜 말로 하면 네거티브 공세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도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좀 보시고 돌아오시죠. 우리 안 후보는 그동안 그 촛불 집회에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뭐 저는 그것부터 우선 의문스럽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국민은 적폐 세력이라고 한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떻게 정치인이 국민을 그렇게 모독을 합니까? 그러면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두 다 적으로 돌린다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통합을 할 겁니까? 이런 생각이야말로 정말 적폐고 청산 대상입니다. 문이 안을 향하여 적폐 세력과 손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문을 향하여 그거야말로 적폐다. 이런 검증 공세, 뭐 네거티브입니까? 검증입니까? 이런 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대선 1, 2위간의 그 어떤 공방전인데요. 네. 그 가장 아픈 구석을 서로가 친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자기 지지 세력 간에 모순된 세력이 있는 겁니다. 네네. 호남의 어떤 이 진보 세력과 영남의 보수 세력의 지지를 함께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영남의 보수 세력을 그 문재인 후보는 적폐 세력과 연결된 그 세력이다. 네. 이렇게 규정하면서 적폐 연대로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야말로 문재인 후보의 패권적인 사고다. 네. 자기가 그 같이 하는 세력은 선의 세력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적으로 두고 이 적폐 세력을 둔단 말이냐. 네. 이렇게 쳐받는 거죠. 그 제가 볼 때는 그 현재의 상황은 안철수 후보와는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경선과 본선에 있어 가지고 어느 나라에서도 네. 경선 때는 어떤 자당의 어떤 가치 그리고 자당의 정책을 우선시합니다. 네. 그래서 경선이 이루고 나면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확장의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중도 더 나아가는 보수 세력까지도 끌어안는 네. 이거 우리 선명한 예가 바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보수에 기반을 한 경선을 치렀어요. 그러고 나서 대선에 오면은 경제 민주화다, 민주화라고 복지다. 해서, 예. 중도에서 오히려 진보 세력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노인층한테 네.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그냥 다 준다고 그냥 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도 경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네. 확장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네. 중도와 또 보수까지도 가는 네. 그러한 정책과 그러한 메시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이제 오히려 적폐 연대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공격하면서 자기 틀에 갇히게 되고 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제 뭐 아주 이 오픈 캐비넷도 얘기하면서 오픈 캐비넷도 네.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통합 취향적인 행보를 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는 대선을 봤을 때는 안철수 흐름이 예. 오히려 더 바람을 타올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네.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예, 현안봉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식의 어떤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 어떤 큰 변수가 될 걸로 보시는지, 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서로의 약점이 될 수 있는지 보시면 어떻게 네거티브 보세요? 공세가 서로 지금 사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상당히 심한 있었죠, 편이고, 그게.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렇게 좀 확실한 것도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긴 한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이력서라든가 졸업증명서가 나오게 되면서 해서 국민들이 많이 귀를 기울이는 네.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네거티브에 있어서는 조금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워낙 좀 국민들이 들어도 네. 아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무슨 조폭같이 차떼기같이 예. 그냥 웃어버릴 만한 얘기를 많기 네, 때문에.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저희가 네.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렇죠. 이른바 검증 목록들이죠. 예, 이미 뭐 지난번 안철수 후보가 한번 주저앉을 당시 한번 거론했던 얘기라서 별로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서 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결국에 이제 문재인과 안철수의 싸움에 있어서 아까도 이제 뭐 김 대표님 말씀하셨겠지만, 문재인 통상적으로 정당 내에서 대선 후보가 정해지게 되면은 당 대표실을 대선 후보가 쓰고 당 대표실은 방을 비워준 게 관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당에서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정당 내의 모든 의사 결정을 대선 후보에게 맞춰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안철수 후보가 사드에 대해서도 그럼 여기서는 사드에 대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 네. 검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라면 당에서는 일단은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일단 침묵을 하고 내부대로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정동영이라든가 다른 데서 당론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해버리는 것은 그러니까요. 안철수 후보의 권위가 국민의 당 내석에 강하지 않다는 걸 반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당대당 싸움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는 일사불란한 조직을 가지고 자신이 당대표보다 높은 지위에서 당의 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안철수 후보는 뭔가 확장성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당내에서 너희는 호남 일중된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당내에서 이렇게 불합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아까 이제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워낙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시소에서 있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대선이 더 길어지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싸움 대 싸움에 있어서 한쪽은 밀집돼 있고 한쪽은 약간 불안하다, 그런 네. 인상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게 혹시 어떤 전체 구도에 뭐 이 표심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준다면 어느 쪽으로 지금 기울 거라고 보시나요? 예,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정 이제 부분요?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지금 싸움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적폐 세력을 놓고 네. 우리가 확실하게 그 기존의 잘못된 체제를 바꾸는 그런 네. 모습이 이제 민재인 쪽이 될 것 같고, 네. 우리는 적폐 세력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뭐 통합, 뭐 포용 정신까지 뭐 보여주는 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정신 같은데, 네. 저는 이제 항상 제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평론하자는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 개인의 지론을 갖고 있는데, 네. 이 적폐 세력 논란이 지금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네.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가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한 달 남았으면 공약이 나올 때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후보는 공약이 하나 나왔어요. 네. 우리 그 구도심 뭐 10조를 들여서 개발하겠다 이런 거 하나 나왔는데, 네. 안철수 후보는 최근에 지지율이 뜨다 보니까 네. 연일 뭐 이렇게 그 약간의 그 정치 공세 네. 검증 비슷한 걸 이렇게 계속 날리고 있는데 구체적인 공약이 안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뭐 미세먼지 없앨 공약 이런 게 있던데요? 예, 네. 근데 미세먼지는 다른 부분에 좀 가볍다는 생각도 네네. 드는데,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는 그 나와가지고 일관되게 경선 때부터 2년 동안 일관되게 나는 일자리 만들겠다. 네. 백인들의 그 노동계급의 일자리 만들겠다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이게 어필이 됐는데, 네. 지금 뭐 두 후보, 세 후보, 뭐 다섯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네. 공약이 안 보인다는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네. 실망스럽고, 네. 특히 그 청년 일자리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하다 못해 정말 위기인데,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이 10조가 났다고 하는데, 네. 우리 그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걸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죠. 해결할지, 이런 네. 정책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나왔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정말 그런데 네. 자, 뭐 문재인, 안철수, 네. 안철수, 문재인 이른바 뭐 양강 구도가 됐다고 하고요. 네. 또 양자 구도라고도 하고
뭐 현재 5자 구도긴 하지만 그렇죠. 뭐 2강 3중 3약입니까? 어떻게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자, 이런 구도가 끝까지 갈 걸로 보세요. 뭔가 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다자 구도가 깨질 것 같진 않아요. 깨질 것 같진 않다. 그냥 여론조사상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네. 민심의 집결과 흐름에 의한 양강 구도로 끝까지 가지 않겠는가. 네. 근데 이제 정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게 네. 아무리 조기 대선이고 아무리 급하지만 이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정책, 공약 내놓고 네. 정책 대결해야 되는 건 너무나 맞는 말씀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요. 참 이게 암울한 예견인데 네. 30일 내내 네거티브로 갈 가능성이 크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그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선거 한 2주 전 정도 되면 이 검증도 어려운 2주 네. 동안 확인되지 않을 흉흉한 네거티브까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니면 말고 이런 네, 거. 단호하게 가짜 뉴스는 이것은 뭐 선관위와 당국 그리고 예. 각 후보 캠프에서 또 국민들이 걸러내야 됩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가 아닌 근거 있는 네거티브는 어쩔 수 없는 네거티브인데 네. 검증의 이슈들은 함께 대응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이제 쓸려가겠습니다만 네. 한 가지 좀 제가 꼭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검증이라도 검증답게 네. 그럼 두 후보가 누가 더 통 크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누가 더 진솔하게 대응하느냐 지금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 마고마해 이 대응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조폭 얘기하니까 하하하 국민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조폭과 뭐 이 당의 관계 혹은 후보의 관계를. 네. 그렇지 않다라는 강변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네. 이게 아니라 진지하게 그때그때 빨리 끊어줘야 돼요. 네. 아닌 것은 확실히 아니라고 하고 고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 미심쩍은 것은 빨리 다 사실을 공개하고 예. 사과할 때 보면 사과하고 가야 되는데 질질 끄는 쪽이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고요. 예. 한 가지 이게 검증으로 이길 수는 없고 네. 자충수로 지는 수는 큽니다. 그래서 자충수로? 검증으로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자충수를 조심하고 국민들 앞에 남은 30일 겸손하게 가는 네, 쪽이 네, 네. 득점하지 않겠는가 네. 하는 생각입니다. 그 자충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른바 후보도 그렇고, 그 후보 진영에서 그렇고, 이른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뭐 그렇죠. 심각한 사태가 일어난 그렇죠. 것도 있었죠, 과거에. 이런 본인들의 말 실수 조심해야 되는데, 혹시 생각나는 게 뭐 있으세요? 이렇게 뭐. 그런데 어떤 말 실수 조심해야 될 거. 그리고 양 후보 간에 지금 현재 양강고도로 재편된 문재인, 안철수, 안철수, 문재인 네. 두 사람 중에 어떤 좀 말 실수가 하나 보시면 문재인- 2007년에 네. 이게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본선에서 부딪혔는데 네. 그때는 이제 격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이 패색이 짙었어요. 정동영 후보 캠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 전후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네. 지금까지도 이 정동영 의원이 되셨는데 이게 참 이제 아픈 과거사가 돼 있는 것이 네. 노인들은 투표장 오시지 말라는 취지의 그러니까요. 이야기. 네. 그러니까 노인 폄훼 발언 이렇게 된 게 낙인이 찍혀버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선거 때는 예. 정말 살얼음 판 조심해야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검증 국면에서 아들 문제가 가장 크게 지금 아프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력서, 졸업증명서 제출도 안 했다더라. 어떻게 저 증명 사진에 귀고리한 사진을 제출을 하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처음에는 별로 대응을 안 했었죠. 그러다 네. 캠프에서 나온 첫 말이 뭐였냐면은 요즘 젊은이들은 개성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말이 나왔다 된 소리를 맞았고 오히려 더 크게 나쁜 실수가 돼버렸죠. 네. 오히려 이번 검증 국면에서 보더라도 문재인 쪽에서 너무 대선을 안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요즘 젊은이들은 개성이 넘치지 않습니까라는 잘못된 말 한마디가 사실 이 아들 문제를 더 크게 지금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남은 대선의 변수는 제가 볼 때는 네. 이강 지금 이제 삼약 구도에 네.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네. 네. 보수 세력이 과연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안철수한테 밀어줄 것이냐. 밀어주는 것이 과연 보수 세력의 앞날의 미래에 네. 도움이 될 것이냐 마느냐. 네. 그 이해창 한나라당 전 총재가 그렇지 않다고 네. 본인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지만 그렇지 않다. 보수가 결집해야 된다. 네, 네, 네. 라고 홍준표 후보한테 어드바이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전격적으로 아마 제 생각할 때는 15 내지 20%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네네. 그랬을 때는 그 2강 3약 구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 가장 큰 변수는 저는 TV 토론이다. TV 토론. 예, 그렇죠. TV 토론은 이번 주부터 지난번하고 달리 본격적으로 된다는 거죠. 네. 예. 스탠딩 끝장 토론을 선관위에서 네.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기존에 화해식으로 네. 묻고 답하고 1분 3초 내에 이걸 지향하고 상당히 깊이 있는 네. 토론이 된다면은 국민들이 검증에 굉장히 네. 그 전과 다른 검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게서 아마 후보들의 어떤 지지도가 네. 저는 이렇게 요동칠 가능성도 네, 네. 충분히 있다 봅니다. 자, 원서 저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나중 먼저부터 얘기하죠. 지금은 과거와는 다른 토론 형식을 좀 이제 선거에 채택했다는 거죠. 서서 하는 걸로 하고 뭐 18분씩 주고 무제한으로 다 나머지 그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처럼 뭐 1분 하고 그만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얘기인데 과거에는 별 토론이 별 변수가 안 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이번엔 변수가 될 걸로 보세요? 이번에도 저는 별 변수가 안 된다고 별 변수가 봅니다. 안 될 거라고. 왜냐하면 2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5명이 나올 걸로 지금 확실시 되거든요. 아, 5명 다 앉아서 하는 거, 서서 하는 겁니까? 또는 4명. 네. 심상정 의원은 확실히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4명이나 5명은 서서 해봐야 뚜렷하게 어떤 각이 형성되지도 않고. 1대1로 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 연설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제도 자체 도입은 참 좋아 보이는데 크게 영향은 미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 전체 판은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많은 보수 지지층이 결국은 집토끼가 결속되는 효과가 있고 자충수 말씀하셨는데 보수 후보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 국민의당은 지금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광주 경선에 그 차떼기 문제를 한번 그 상관이하고 꼭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짚어봤는데요. 이번 주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잘 지켜보시고 저희들도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